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30여 쪽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100여 쪽의 질문을 준비 중입니다. 이른바 대장동팀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호텔 비용 등 10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측근들을 통해 건넸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 호남을 방문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도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할 서울중앙지검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취약 가구의 난방비 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두 번째 출석인데요. 자, 이번에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 이 대표로서는 내일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검찰 출석 일정을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법조팀 황민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내일 이 대표 몇 시 어디로 출석을 하게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전 10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애초 27일,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평일은 당무를 봐야 하니 주말에 나가겠다는 이유를 들어 토요일인 내일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을 때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지난 10일 성남FC 관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취재진들도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은 하고 청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소환 때 이 대표는 10분에 걸쳐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유력 인사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보통 이제 검찰 수사 담당자 그리고 수사 관리자랑 티타임을 하는 게 좀 일종의 관례였는데 지난번에 이 대표는 티타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티타임을 갖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10일 조사 때도 이 대표 측이 티타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죠. 따라서 내일도 티타임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조사 때는 이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자, 이번 조사도 상당히 긴 시간이 되겠죠? 네, 이번 조사도 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합니다. 이 대표가 준비한 서면 진술서도 지난번 조사 때보다 양이 늘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A4 용지 6장 분량 진술서를 준비했는데 이번엔 초안만 20쪽이 넘고 최종 답변서는 30쪽 안팎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오랜 조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래 검찰이 이 대표를 이제 소환 통보를 할 때 한 2번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검찰은 이미 조사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과 이 대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통보한 10시 30분보다 1시간 빠른 9시 30분에 출석을 요구했고 또 한 차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 측은 여전히 한 차례만 조사받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시하면 받아들일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사건을 합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 탄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1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역시 30쪽 안팎의 답변지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내일 조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미리 준비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는 토요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구체적인 구두 답변 대신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초안만 20쪽이 훌쩍 넘고 최종 답변서는 30쪽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한 발언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요구한 환지 방식을 내가 뒤집었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등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질문지를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하는데 성남FC 소환 때처럼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새로운 검찰 진술이 나왔습니다. 과거 대장동 팀이 이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건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한 번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씩 현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하자 전쟁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A 보좌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A씨 요구로 이 대표 개인 일정 관련 비용을 마련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였던 A씨가 시장님 휴가 가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고 해 현금 7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A씨가 이 대표 개인 일정이라며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현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돈을 건넨 것만 최대 10차례에 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비서 B씨가 이 지사 개인 일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 마련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지하철 상수역 부근에서 500만 원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고 잘했다,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걸 알고 이 대표 측이 금전 지원을 요구한 것 같다고 검찰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와 B씨, 이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조사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쟁점은 배임죄. 한마디로 공공으로 그 이익이 들어가야 될 것을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 되는 것을 몰아줄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과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그 대장동 세력과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그 주로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아가서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내지는 경기지사 시절에 대장동과 관련했던 진술과 지금 진술이 상당 부분 변경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었다고 하다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안을 두고 왜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와 같은 배임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그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인가? 과연 그 이익을 이재명 그 대표가 뒤를 돌려서 받으려고 했는지, 이 뇌물 내지 부패방지법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수사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한 게 어떻게 배임죄냐라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논리나 물증이 좀 충분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검찰 조사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 진술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물증 같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물론 검찰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는 사실상 정해져 있고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공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때 기소 시에 사실 유의미한 물증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어쨌든 아주 확실한 뭔가의 물증들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최근에도 이제 TV조선 보도로 이제 나타났지만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직접 의원들에게 했다라고도 하고요. 내가 오히려 그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환지 방식을 수용해 주지도 않았다. 내가 기본적으로 설계 문제인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본인의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30쪽 정도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성남FC 후원 의금 의혹 관련해서도 서면 진술서를 이제 대체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안 하게 되면은 묵비권은 아닌 겁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가서는 완전히 모르쇠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물증이 드러나니까 상당 부분 당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묵비권 전략으로 갔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묻건 나는 서면에 있는 그대로다라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그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리 서면으로 진술한 것과 다른 증거를 예상치 못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를 했을 때는 결국 본인 스탠스가 꼬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벌써 100장 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장 넘는 질문에 예, 아니요만 대답한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거의 200장은 될 것인데 기껏 한 30장 정도 되는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검찰이 준비했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 성남 같은 경우에 조사할 때도 6시에 나는 끝나고 가겠다라고 했다가 6시 무렵에 이 객관적 물증으로서 다른 증거를 들이대니까 상당 부분 당혹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과연 30장 정도로 준비된 것으로 다 가름한다라고 계속 진술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진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무력화하실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질술서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서면 질술서 전략이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진술서를 냈는데 어떤 답변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제 보장이 돼 있는 법적 권리고 성남 FC 관련해서도 본인이 진술서를 좀 간략하게 제출을 하고 어떤 대답을 가름하는 용도로 썼는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쟁점이 더 복잡합니다. 성남 FC보다. 그래서 아마 수사검사가 직접 이제 그 조서를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성남 FC보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쪽에 달하는. 그렇다면 일부는 이 진술서의 내용으로 가름하고 본인이 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단독 보도가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팀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해줬다. 한 번에 이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10여 차례 지원해줬다라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어떻게 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휴가 가는 비용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결국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성남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다른 돈을 받으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그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지금 현재 이제 보좌관과 그 지금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으로부터 시장님이 그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텔을 예약해달라라고 해서 수십만 원을 건넸고 그 이외에도 그 마포에 있는 한 역 근처에서 네. 한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개인적인 일정 비용으로 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출석해서 수사를 받을 때 질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건넨 후에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 역시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비단 이것만 아니라 유동규 씨의 진술은 돈이 직접적으로 건너간 상황을 설명할 때는요. 뭐 정진상에게 뭐 428억 원을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 가도록 전달시키도록 해서 정진상 측이 보고한 것으로 뭐 알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일단 뭐 호텔비든 뭐 필요 네. 경비 등과 관련해서 100만 원, 150만 원 내가 비서진에게 줬는데 그냥 현금으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의 흐름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가 갔을 것이다. 그러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로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네. 본인이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비서관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지급이 됐다면 뭐 비서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썼는데 모르는지 이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을 텐데요. 실제로 본인이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금원이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건너갔는지 그 금액이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금액이 맞는지부터 사실 검찰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개인 휴가 일정으로 돈을 쓰는데 본인이 이게 어느 돈인지 모를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 지자체장을 이제 지내신 분들한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도 법인카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 필요경비가 일단 움직일 때마다 많이 들고 이게 개인 일정인지 또 공식 일정인지가 좀 애매모호한 적이 있어서 이걸 비서진들에게 좀 일임하고 비용 결제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다라고 해서 이 경우도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을 예약을 해달라라고 했고 돈을 한 70만 원 정도 제공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날은 일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성남시장으로서 휴가 가면서 그 예약을 부탁했던 호텔에 직접 휴가를 간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사하는 것이 매우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호텔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자금 흐름이나 통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왜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그 유동규를 통해서 돈을 계속 받았을까? 결국 천화동인 1호를 전체적으로 이제 400억이 넘는 돈을 저수지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퍼왔지 않느냐는 그 의문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 이와 같은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전체적으로 한 425억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묵혀놓고 계속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신빙성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사 부분은 뭐 검찰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장동 팀이 이 대표의 그 측근에게 돈을 건넸다면 그 측근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은 그 조사가 있으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핵심 특히 이제 대장동 세력,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세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이 유동규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본인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다가 결국 그 진술을 다 이제부터는 사실을 밝히고 본인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나오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 맥락상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그 돈을
단순히 진술뿐만 아니고 그 돈이 실제로 유동규가 가지고 있던 현금 내지는 계좌에서 돈이 나온 것인지 그 무렵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네. A 보좌관에게 그 전달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 밉조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그 출석해서 이 대표가 그 조사를 할 때 질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죄 자체도 뇌물죄가 될 수 있지만 그 뇌물죄가 만약에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누구인지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검찰로서는 아주 심도 있게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구속영장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기소는 수순이겠죠. 그리고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어서 기소할 거고요. 아마 이번 대장동 조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영장 청구 가능성 저는 거의 100%에 수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명분이 깎이는 겁니다. 소환에도 응했고 어쨌든 검찰 조사에는 좀 협조를 하는 모양새인데 영장까지 쳐서 신변 확보를 한다.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를.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찰이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FC와 관련된 성남지청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검찰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성남지청의 성남FC 관련된 사건과 대장동 관련되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하나로 엮어서 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비리와 관련돼서 현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범죄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형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완전히 나는 모르쇠로 하면서 법원에서 사실을 밝히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검찰에 지금 서면 진술서를 내는 식으로 이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묻는데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진술에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니까 그런 법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빠삭하게 좀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검찰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결국 기자에 말씀드리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국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다 보니까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방탄국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에서의 어떤 국회에서 영장 실질 심사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체포 동의안을 의결을 할 것인지 오히려 그 부분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 출석 때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중앙지검 집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호남을 찾아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읍역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1박 2일 호남 방문에 나선 건데 즉설연설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성남시청의 성남FC 의혹 조사에서 40명의 의원을 대동해 방탄 비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선 변호인과 둘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중앙지검 직결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 불출석을 주장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SNS에 우리가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리고 검찰청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도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면서 동원령을 내렸고 참석 의원과 불참 의원을 가려 심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비명계는 친명계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동행 협박이라고 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요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한파로 이번 달 역시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때 미뤄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지원하던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렸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9월 기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3월 대비 최대 11배 이상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을 늦추는 사이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더 필요하다. 추위가 물러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올겨울엔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북을 찾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진정성과 또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국민이 아니라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분명히 대리인들인데 고용된 일꾼들인데 자기들이 마치 지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성남FC 관련 의혹 검찰 출석 전에도 광주를 찾았었는데요. 자, 민생 투어를 내세웠지만 또다시 호남을 찾아서 결백을 강조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읍 전주, 오늘 익산 군산 가서 하는 민생 점검이라는 명목이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의 지지자에 가장 호남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검찰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만에 하나 제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성남FC 사건 때도 왜 검찰 출석 앞두고 광주 가서 했으니까 다 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내용이다, 당 내용이다. 무슨 뜻이냐? 당내에서 다른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내부터 결속을
다지자.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하든 당내부터 따지자는 거고 결정적인 게 뭐 지난번에 왜 철험회라고 그 검수완박 추진했던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 대목이잖아요. 결국은 검찰 탄압에 당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민심을 전달받았고 지원을 다짐하는 그런 형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자, 호남 방문에 앞서서 이제 국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도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행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면 정의인 것처럼 판단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일단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냐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이 되고 200여 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규 씨의 계속적인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법원 판단에 의하면 유동규 씨의 예를 들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그다음에 검찰과 예를 들면 나름대로 예를 들면 딜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발언 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유동규 씨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이 그냥 기사가 많이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왜 문제제기하냐고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법원에서 소위 변론과 그다음에 또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 두 번째 검찰 출석은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친명계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검찰청 집결을 독려하면서 이 대표의 엄호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재명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 날이 머지않았다.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다합해서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넘어오게 되면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는 입장이고요. 자, 원래 이 대표는 이제 혼자 변호사랑 둘이 조용히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내일도 지난번 이제 성남 FC 관련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측됐던 거잖아요. 27일 날 금요일 날 오늘 왜 안 나가고 토요일 날 꼭 나가겠다고 굳이 그랬을까? 지지자들이 쉬는 날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했구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나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나갑니까? 저 대목이잖아요. 결국 뭐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은 오히려 좀 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그럼 내일 이제 서초동 중앙지검 앞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게 되겠죠. 근데 보는 근원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정말 조작 수사고 뭔가 없는 죄를 검찰이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왜 혼자 당당하게 나가서 그 조작을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 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생각에도. 앞으로 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다들 차치하고 법정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것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은 뭐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국회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제가 볼 땐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집원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개별적인 의원들의 판단에 저는 따를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근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169석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결시킬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 수사가 정당한가 안 한가가 판단의 기준이겠죠. 기본적으로. 예.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하는데 이거 김만배 씨 얘기입니다.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동규 씨와 남욱이라고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들었다 본인의 얘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강압 수사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검찰은 현 정부가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권에 들어서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기소를 갖다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건가? 라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정당한 수사였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변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유산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다음에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판단하겠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검찰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의혹 그리고 수사 부분은 지난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자꾸 이제 타이밍 검찰의 이 수사에 거듭 말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옛날에는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 기획 수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보 기능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청장 내려온 검사들 제가 관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자 1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데 관심 있는 거지 지역에 대해서 수사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성남지청도 몰랐다니까요. 이런 대장동 사건을 어디에서 불거졌지요? 언론사 기자가 한번 어디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터뜨린 데서 시작했고 지난 정부 검찰에서는 왼쪽 거 다시 말하면 대장동 일당만 수사하고 이쪽 오른쪽 성남시청 부분은 수사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성남시청을 수사하는 바람에 정진용 김용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런 흐름을 본다면 적어도 발원지가 출발이 어디냐? 그건 문재인 정부 때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놓고 검찰이 조작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공격하기보다는 수사 강도가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내 비명계, 비이재명계에서는 만약에 이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이제 80조 그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가 된 이상은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네.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래도 당연 80조의 그 안전장치가 하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면 아닌 것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원 당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사무총장이 얘기해서 당직을 갖다 일단 중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당무위원회에 물어볼 겁니다. 당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당대표직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를 밟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당무위원장이 지금 당대표인 거죠? 아니요. 당무위원회는 당무위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당대표의 직이 일단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전 지금 민주당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저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당무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뭔가 있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민정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 출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상민 아까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갑자기 뭐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들의 발언이 당내에 상당히 예를 들면 의미 있는 발언처럼 언론에 투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당내 불행이 그렇지는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검찰이 기소한다면 기소 이후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중도층에게 아주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그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대상과 조사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30%로 이제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어찌됐건 뭐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좀 상식적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 판단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기소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은 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또 예상하잖아요. 왜? 예.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 풍파를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 내일 조사를 받는다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또한 국회 본회의장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김남국 의원 말대로 부결되고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 기소되면 뭐랄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반명계 분들도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잖아요. 예. 모여서도 우리 반명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야. 당의 진로를 생각하는 모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상, 속으로는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원들도 전략적 판단을 어느 시점에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미치겠다. 1 투표를 마감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선택받습니다. 어렵다. 마스터들이 뽑은 진은 박지현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지현 씨. 자, 오늘의 진욱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스터의 신 진임 아파트. 제발 나 좀 두고 다가와라. 모두 다 있고 떠나가라 학교로 가라 잘 가.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오늘님 계신 곳에 박성원이냐 송도연이냐 서로를 바라보고 못 봐. 승자는 예, 이 보신 것처럼 데스매치 끝장 승부가 열기를 더해가면서 희대의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미스터 트롯 2였습니다. 네, 트롯 왕자의 주인공 가리기 위한 여정,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어제 데스매치에서 굉장히 이제 빅매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과 진의 대결. 네.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는데요. 예. 선공자가 그 본선 팀전의 진이었던 진욱 씨가 그 예선의 진이었던 박지현 씨를 뽑으면서 정말 자존심을 견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당신을 넘어야지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주 끝판왕끼리의 대결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이제 그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명승부였던 만큼 마스터들의 극찬 이어졌지만 심사하기가 참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막판까지도 아마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지현 씨가 정말 8대7로 가까스로 정말 한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 진욱 씨는 워낙 미성의 소유자고 섬세한 감성을 이제 굉장히 잘 끌고 가는
반면 박지원 씨는 뭐랄까요? 약간 아주 소화제처럼 울림통이 굉장히 커서 현장에서 들으면 목소리가 정말 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리고 또 현장을 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약간 스타성이랄까요? 그런 끼가 있어서 그러니까 진욱 씨가 워낙 그 섬세하고 그런 느낌이 좋았지만 좀 박지원 씨의 그런 현장을 몰고 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아마 노래로 봤으면 어제만 보셨으면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명 막걸리 보이스라고 불리는 트롯 밀크남 최수호 씨, 그 데스매치 상대로 무대의 팔방민이라는 취혁진 씨를 지목했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달래도 달래도 가슴이 우는 밤 화장기 하나 없는 짧은 생머리 살구꽃 향기가 나는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사랑불만 지펴놓고 나는야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야 밍그리는 꽃마차 자, 이번 최수호 씨의 노래를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노래를 잘했는데 자, 취혁진 씨 같은 경우는 또 데스매치에서 이번에 또 탈락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 지난번 미스트롯 1에서 김희재 씨한테 완패를 당해서 이번에 정말 절치부심을 하고 왔을 텐데 최수호 씨의 노래 정말 안 놀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학부가 워낙 쟁쟁해서 최수호 씨는 그러니까 밀크남 뭐 이런 식으로 귀염귀염 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로 뭐 우유 막걸리라는 그런 애칭까지 얻으면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들었는데 사실 TV에서 보는 것보다 감동이 100배라고 할까? 그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이렇게 그런 절절한 감정과 그 워낙 이제 국악 전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게 가성과 진성을 오가는 그런 쪽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국악 노래기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트로트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트로트와 이제 국악은 조금 호흡법이나 노래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송가인 씨도 국악을 전공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송가인 씨가 그 호흡을 바꾸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최수호 씨도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정말 트로트로서의 그런 진가를 낼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가수가 되지 않을까. 박선주 씨가 정말 듣자마자 너무너무 놀랬다고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극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성인 무대 봤고요. 이번엔 성인 못지않은 풍부한 트롯 감성 자랑하는 부죠. 유소년부 박성원 군과 송도현 군의 막대결에서도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
보면 정말 또 역대급의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로트 천재 박성훈 군이 꺾기 신동 송도연 군에게 아쉽게 좀 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 마음 내 이름 아시죠라는 장민호 씨의 이제 아버지 추모곡을 불렀는데요. 사실 그 노래를 그 가슴 절절하게 가사 한마디 한마디 부르는 거는 아마 박성훈을 따라할 자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성인을 넘어서서라도. 그리고 원곡자인 장민호 씨마저도 가장 덤덤하게 불러서 여태까지 그 자신의 노래를 불렀던 가수 중에서 가장 듣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막판에 약간의 가사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실수라도 사실 조금 허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송도연 군은 뭔가 이상하게 그냥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그 사람들을 뭐랄까 이게 그게 아이다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천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얼굴이 막 죽상으로 있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오니까 막 표정이 바뀌면서 이게 막 갑자기 음악에 신이 들어온 듯한 그런 모습이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굉장한 또 무대도 있었죠. 우승부 미소천사 나상도 씨 그리고 끼로 뭉친 대학부 강태풍도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목되지 않았던 최후의 웬일이야. 자, 이 대결도 아마 볼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그를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빈칸에는 비결 난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예쁜 언니들의 귀염둥이 꽃미남 태풍이 꽃미남 태풍이 이 나상도 씨와 강태풍 씨는 사실 이 노래 대결 전부터 좀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승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승부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뭐 결과는 나상도 씨의 압승이었습니다. 네, 나상도 씨의 연륜을 아무리 강태풍 씨가 정말 트롯계에 태풍을 일으키려는 신예라고 하지만 좀 약간 이기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상도 씨가 워낙 또 노래를 이렇게 주무르듯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성 전달이 굉장히 좋았고 강태풍 씨의 경우는 그러니까 홍춘이라는 거를 태풍이라고 이제 개사를 해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약간 돋보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 응원투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입니다. 어제까지 누적에 560만 표를 찍었다고 하는데 김용필 아나운서가 3주차 결과에서 장구의 신 박서진 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요. 정말 저는 그 용필이 오빠 정말 용필이 오빠의 그 음악의 신이 가왕의 이름도 덕도 톡톡히 보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동안 경연에서 이런 스타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정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김성주 MC의 이제 말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시청률 불쏘시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잠깐 그런 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실 줄 몰랐다. 거기다가 포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감성이나 이런 점이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이 나오셨던 게 있고 미리 이제 지난번에 데스매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눈에 익숙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7위까지 발표를 해서 나상도 씨, 좀 전에 나왔던 나상도 씨가 7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민호 씨가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4위로 올라왔고 그런 점들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진혜성 씨가 또 5위에서 3위로 올라온 점이 또 눈에 띕니다. 사실 뭐 저 김용필 씨 지금 딱 보면은
노래만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무슨 가요 무대 사회를 볼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인기를 끄는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스터 트롯2가 올해 1월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고 그래요. 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박수를. 근데 이번에는 그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한국갤럽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라고 2013년도부터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네. 예. 그 10년 만에 올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TV뿐만 아니라 OTT, 유튜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요즘 시청 이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2위 보면 뭐 더 글로리도 있고 3위 보면 뉴키즈 언더 블럭 뭐 굉장히 쟁쟁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니까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전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200명이 넘게 숨지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반발로 1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책임자인 판사가 검찰총장을 기소하면서 진상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난시위대가 경찰서 철창을 마구 흔들고 희생자의 사진을 든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للأسف بهيك بلد صار صاحب الحق بده يتوقف. بهالبلد هيدي صاحب الحق صار بده يتوقف والمجرم عم بيسرح وبيمرح برا. 지난 2020년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214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항구의 물류창고에 6년 동안 보관해둔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질산 암모늄의 유입 경로와 책임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의 방해 속에 1년 넘게 진상조사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책임자인 판사가 전직 총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현직 검찰총장을 기소하며 조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반발로 조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폭발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의 한 쪽방촌 계단인데요. 수도관이 터져서 계단 전체가 꽁꽁 얼어버린 모습입니다. 요즘 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로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건물 계단이 물이 흘러내린 채 그대로 얼어 있습니다. 쪽방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돼서 그대로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쪽방촌은 난방에 매우 취약해서 실내 온도가 바깥 온도와 비슷한데요. 순식간에 얼음 계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어제 하루만 3번이나 넘어졌다고 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번에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런 취약계층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파와 함께 찾아온 난방비 폭탄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방에서 한 노인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까지 덮어가며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요. 빠듯한 살림에 올겨울 난방비까지 너무 올라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밥을 해먹는 데 쓰는 가스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서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 가정도 있었고요. 가스비가 부담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을 때는 난방을 끄고 패딩과 담요를 두른 채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변에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7도, 대전은 영하 8.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0도에 머물겠고 체감 기온은 무려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호남 서부에는 저녁까지 2에서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